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유통과 화장품 분야를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이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박 부장님이 최근에 출간한 이 로켓 배송은 어디서 날아왔을까? 이 책이 굉장히 아주 재밌게 흥미롭게 잘 썼던데 우선 이 책을 쓰시면서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뒀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 10년 동안 컨슈머 시장에 진짜 그 어느 업종보다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이 온라인이라는 소비 패턴의 변화, 그 인프라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서 컨슈머 1등 하던 업체들이 뭐 다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기존에 1등 하는 업체들은 다 오프라인 기반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어떻게 그런 역경을 맞이해서 쇠퇴를 하거나 또는 극복을 하거나 또 신규 업체들이 어떻게 또 탄생을 하거나 예. 뭐 이러면서 헤게모니가 바뀌어 나가고 네. 그리고 어떻게 온라인 시장이 재편되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한 10년의 역사를 컨슈머 시장의 역사를 서술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책 내용과 최근의 상황을 좀 연결해가지고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온라인 유통이 쿠팡, 네이버, 그리고 이마트, 이렇게 삼국시대로 이제 굳어지는 과정이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네. 최근에 좀 상황이 약간 더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면서 좀 지각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후삼국, 신삼국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판세를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이전의 삼국시대하고 지금의 삼국시대는 조금 좀 다르죠. 굉장히 큰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베이 코리아 인수가.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출연했을 때의 삼국시대는 이제 각자의 그 영역에서, 고유의 영역에서 역량을 재고를 시키면서 이렇게 내공을 좀 키우고 있던 이제 그런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쿠팡이라는 업체는 직매입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압도적인 배송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공산품 온라인 유통 시장을 서서히 이제 석권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하게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로서 또 이 샵인샵으로 막대한 트래픽을 이용해 가지고서 그런 채널링 유통 서비스에 또 1등 업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고, 이제 플랫폼 유통 업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쓱닷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는 작지만 나름대로 그 대형마트의 1등이라는 기존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 또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서 내공을 쌓고 사업의 역량을 제고를 시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통해서 그게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가 됐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면전이란 건 뭐냐고 하게 되면 3자 거래 시장이에요. 오픈마켓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공산품 오픈마켓 3자 거래 시장인데 이 시장이 제일 커요. 제일 큰데 경쟁이 또 너무 심하고 진입장벽이 되게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좀 나중에 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다 그 역량을 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네이버하고 이마트는 사실은 그동안은 완전히 공조, 협력 관계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쿠팡하고 이마트는 약간 좀 컨텐츠 카테고리가 좀 달랐기 때문에 공산품이고 이쪽은 여기는 식품이었으니까요. 예, 조금 다른 성격으로 이제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베이 코리아를 이제 이마트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쿠팡하고 전면전을 벌이게 됐고 네이버하고도 이 공산품이 겹쳐요. 지금 이 3자 거래 오픈마켓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물류 인프라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 배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그거를 이제 쿠팡이 굉장한 그런 서비스로 파고 들어가가지고서 바로 이길 배송, 시간대까지 맞춰서 배송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마구 올렸던 건데 이제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쪽 제3자 거래 시장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 물류 인프라에 대한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풀었는데 그게 CJ 대한통운과의 협업이고 그리고 이제 쓱닷컴과의 또 제휴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쓱닷컴의 그런 물류 인프라 투자에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우리 물량 좀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예. 그러면 아주 그냥 서로 수요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돈도 좀 많이 들어가니 예. 네이버가 JV 형태로 조인트 벤처식으로 해서 또 투자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되니까 이마트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단은 이베이 코리아 먼저 챙겨야죠. 그렇죠. 예, 이베이 코리아 먼저 챙겨야죠. 그러니까 약간 협력 관계가 좀 느슨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죠. 아무튼간에 이런 그 협력 관계, 차별적인 컨텐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깨지게 되면서 이 세 개 업체가 이제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 오픈 마켓에서 전면전. 이 제3자 거래 시장 오픈 마켓에서 굉장히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대해서 원래 네이버는 좀 처음에 관심을 보였다가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새로 발표된 게 보니까 판매자를 위한 물류 시스템을 뭐 구축했다. 나름대로는 이제 새로운 영역을 준비한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그 데이터 기반한 그런 서비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네이버일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벤더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양질의 상품을 가지고 있는 벤더들을 어떻게 유인하느냐. 그런 벤더들을 내가 락인을 시키고 소비자들을 또 유인하느냐. 이게 과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벤더들에게 그런 데이터 분석을 제공할 수가 있다면 벤더들 입장에는 굉장히 고마운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송이 문제인데 이게 퀄리티가 굉장히 훌륭한 상품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배송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서는 뭐 하루에 가지 못하고 뭐 며칠 걸리고 뭐 일주일 걸리고 이런 그 제품들도 오픈마켓에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네이버에서 물류 센터를 제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리 그쪽에다가 물류를 갖다 놓고 제품을 갖다 놓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배송을 해줄 수 있으니 그것도 벤더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러면 쿠팡하고 네이버하고 좀 차별점이 좀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제3자 그 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차별점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 쿠팡도 지금 그쪽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물류센터에다 직매입한 직매입한 제품들만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물류센터가 100개가 있습니다. 쿠팡이. 그러니까는 이제 제3자 거래하는 이제 그런 벤더들한테도 공간을 제공을 해주겠다. 물론 이제 수수료는 좀 받겠지만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배송 경쟁력을 좀 높이는. 그래서 요즘 로켓 배송 보면은 로켓 배송인데 그 판매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때까지는 다 쿠팡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셀러라기도 하고 벤더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벤더들이 이제 들어와 있죠. 로켓 배송에도.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겹치는 거고 그거 말고 직매입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거. 그다음에 로켓 배송 로켓맨들 그런 배송 인프라를 내재화시켰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쿠팡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쟁력이면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한 다음에 이렇게 주가 흐름을 보면 오히려 좀 주가가 하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고 시장에서 보는 건가요? 모양은 되게 좋아졌죠. 모양은. 그러니까 대형마트에서 확실한 캐시카우가 나오고 있죠. 시장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온라인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식품인데 그 식품에서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1등이니까 또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공산품까지 이제 시장 점유율이 10%가 훨씬 넘어가는 이제 이런 회사를 갖다가 이제 인수를 했으니까 공산품 온라인, 식품 온라인 그리고 대형마트. 그래서 우리나라 온오프라인을 합치게 되면 이제 롯데쇼핑을 넘어섭니다. 이제 1등 유통업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양새는 되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향후에 어떤 실적 추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일단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다는 의미 자체가 이 공산품 온라인 시장에서 뭔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의 표출이잖아요. 예. 그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인수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예. 시장 점유율을 올려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공산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그 역량이 필요하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야. 첫 번째는 가격이 싸거나 예.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상품의 카테고리 MD가 굉장히 훌륭하거나 예. 이제 세 번째는 배송이 굉장히 또 좋거나 요 세 가지인데 일단 MD의 차별화는 없죠. 왜냐하면 이베이나 쿠팡이나 뭐 다들 SKU가 상품을 가지고 있는 구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쿠팡이 예. 500만 개 가지고 있다는데 예. G마켓에도 다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는 어떤 상품 MD의 경쟁력 가지고서는 두 회사가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배송 인프라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은 한 100개의 그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 G마켓,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 3개밖에 없으니 아. 이쪽은 상당히 좀 보강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죠. 예. 중장기적으로 쿠팡이 지금 이 100개에서도 안주하지 않고 한 뭐 5조를 투자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뭐 그에 준하는 투자가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거고 예. 단기적인 건 또 뭐냐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MS 올리려면은 딱 하나 남은 게 있죠. 가격 인하예요. 가격. 예, 그냥 마케팅을 확대를 해야 되는 거죠. 프로모션을 확대를 해야 되는 예. 거고. 그런데 이제 이 프로모션을 확대한다고 하게 되면 실적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한 이베이 코리아가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낸 것 같은데 그 이마트에서도 하는 말이 아마 영업이익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 예, 그래서 그럼 EPS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가격을 예. 떨어뜨린다는 네, 얘기니까. 네, 네. EPS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이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주가는 어차피 어닝 곱하기 실적 곱하기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실적은 떨어지는 게 자명해요. 예.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럼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려면 PER이 올라가려면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예, 시장 점유율이 중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프라이싱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요게 애매하다는 거죠. 아. 지금은 쿠팡이 혼자 놀고 있어요. 아.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예. 쿠팡이 혼자 지금 마구마구 돈 쓰면서 혼자 놀고 있어요. 거기에 예. 아무도 지금 대적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1분기 보면은 쿠팡의 영업손실 3,000억 냈습니다. 예. 일회성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000억이에요. 예.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6%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14%에서 20%로 바로 그냥 점프를 해버렸어요. 아, 20%까지 올라갔어요? 예, 시장 점유율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오. 그러니까는 뭐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예. 아. 영업 손실이 많이 났지만 예. 예전보다 많지는 않고 예. 예전에는 막 그 연간 영업 손실 몇천 1조 원, 단위. 1조 원 넘게 났었잖아요. 예, 예. 그만큼은 내지 않고 있고, 근데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으니까 네. 오히려 실적 발표 후에 이제 그 주가가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반등했구나. 예. 그러면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 돈을 쓴다고 할 때 예. 과연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겠느냐? 예. 이건 또 잘 모르겠는 거죠. 쿠팡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물론 이제 쿠팡의 외형 확장을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예. 견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견제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겠죠. 예. 견제를 한 다음에 내 시장 점유율이 상승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그냥 피만 철철 흘리고 그냥 쓰러지면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퀘스천 마크가 찍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좀 이렇게 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아,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그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최대한 배송을 갖다 빨리 하기 위해서 물류를 갖다 더 확대하고 그런 전략이었는데 네. 거기에 뭐 또 추가로 된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M&A 쪽도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결국에 플랫폼 업체가 되는 게 꿈이에요. 온라인에서는 그거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업체들은 이미 플랫폼이 됐는데 예. 유통 사업을 통해서 뭔가 사업의 역량을 또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 플랫폼 업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사업 가운데 하나가 유통이기 때문인데 예. 근데 유통이 또 시장이 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쿠팡 같은 업체들은 유통을 통해서 플랫폼 업체가 되려고 하는 거죠. 예. 거기에 공통적인 분모는 뭐냐면 막대한 트래픽이죠. 예. 그러니까 그 플랫폼 업체가 되면서 뭐 OTT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또 광고 마케팅 수익을 또 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투자가 아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수도권 커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경제 대부분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커버하고 있는데 이제 충청권이 떠오르고 있어요. 충청권이 왜냐하면 충청권이 한가운데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국토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유통업체들, 그러니까는 편의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편의점이 다 있잖아요. 물론 수도권에 많이 있지만 한 60%가 수도권이고 나머지 40%가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망을 구성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다 충청권에 핵심 물류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쿠팡도 충청권에 신규 투자를 많이 확대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은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광역시 정도는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점점 더 신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물류 인프라 제고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 20%니까 뭐 한 35% 정도 이상은 되어야지 뭔가 내가 이제 절대적인 1등 사업자다라고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있는 거니까 아직 갈 길이 머는 거죠. 예,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유통에서 시작한 사업을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가서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 약간 이런 좀 큰 그림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빅3는 나름대로 굉장히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데 그 외에 중소형 이런 유통업체들, 온라인 유통업체들 좀 상황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중소형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좀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시장 재편이 이제 상당히 가속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티몬이나 이메프나 뭐 인터파크나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대기업 쪽으로 이제 그 피인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온라인 유통업체들을 수단화할 수가 있는 뭔가 다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들로 아마 빠르게 좀 피인수가 되거나 재편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오프라인에서 그래도 강자였던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좀 이렇게 어떤 다른 업체를 인수한다거나 뭐 그런 움직임 같은 건 없습니까? 롯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유통업체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밸류 체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에서 그 로지스틱스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최종 유통까지. 그래서 모든 밸류 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채널을 또 다 가지고 있고 편의점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 무형자산에 불과한 걸 내가 살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롯데쇼핑도 그동안 롯데쇼핑의 영업이익이 2조 원 가까이 하다가 2천억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10년 사이에. 네네. 물론 이제 그 사이 지주사 전환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액션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롯데온 사업을 출범을 시켰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또 아니고 그래서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새벽 배송 아무튼 선두주자였던 그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뭐 이런 기사도 봤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건 이제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유출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쿠팡과 차이점은 뭐냐고 하게 되면. 쿠팡은 영업 손실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할 때 영업 손실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실적 추정이 가능해졌어요. GP 마진이 얼마 정도씩 개선이 되고 판관비가 고정비로 얼마만큼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매출 증가하는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뭐 2023년이나 4년에 가면은 BEP가 좀 달성되겠구나. 지금 수준으로 가면. 이제 그런 게 되어야 최소한 뭔가 그 실적 추정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 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면 사실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니 뭐 장사하는데 물건 싸게 팔면 좋아요.
물건 싸게 파는 이유가 근데 뭐냐면 중장기적으로는 수익 내기 위해서 아무튼 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업 손실 내면서 물건 싸게 팔면 매출이 증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예. 뭐 손실 증가하면서 물건 싸게 파는 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업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뭔가 그런 가능성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그 상장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새벽 배송이 뭔가를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새벽 배송이 뭔가 맨 처음에 마켓컬리가 이제 출범을 할 때 이 새벽 배송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훌륭한 마케팅 포인트로 작용을 했는데 이제 다른 의미, 다른 각도에서 좀 쳐다보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새벽 배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마켓컬리가 식품을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 이게 신선도를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특별한 인프라가 없게 되면.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 이제 CA 저장고, 컨트롤드 어트모스피어라는 뭐 한 6개월씩 뭐 네네,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형마트에서 좀 물건이 남게 되면 조금 시들면 재고를 또 소진할 수가 있는 창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제 보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아시스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한 30여 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영업이익이 나요. 거기는 신선식품 온라인 식품 온라인을 전개하는데 마켓컬리는 손실이 나지만 거기는 이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신선식품은 이 온라인에서 그 시든 제품을 판매하기가 안 되죠.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안 됩니다. 그렇죠. 공산품하고 달리 신선식품은 조금 시들면은 이게 얼마가 시들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사게 되면 뭐 주부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서는 좀 본 다음에 이 정도면 내가 30% 할인해서 판다면 사겠다. 뭐 이런 거래가 형성이 되지만 온라인에서는 얼마나 시들었는지 우리가 가늠이 안 되니까 아예 시든 건 못 팔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한계가 있냐면은 반드시 팔릴 제품들만 매입을 해놔야 되는 거죠. 품목이 한정적이겠군요. 네네, 품목도 한정적이고 수량도 한정적이죠. 왜냐하면 이게 벤처 회사였기 때문에 대규모 물류 투자를 통해서 뭔가 CA 저장고라든지 풀필먼트를 만들어 놓고서 시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벤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물류 인프라의 한계가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선식품을 배송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앞당기고 조금 더 마케팅 포인트로 전환을 해서 이제 새벽 배송이라는 말로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했죠. 초반에. 그게 이제 굉장히 성공한 거죠. 대단한 능력입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새벽 배송이라는 게 사실은 뭐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역량은 아니지 않느냐. 상품의 다양성은 오히려 이마트가 훨씬 더 있는 것이고 이제 퀄리티 컨트롤 같은 경우는 뭐 그것도 뭐 이마트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새벽 배송 하면 되죠. 그래서 이미 지금 네오센터 이마트 네오센터의 그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는 이제 새벽 배송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배송의 문제가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입차 다들 이제 개인 사업자 분들이시잖아요. 이 택배 이제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배송을 내재화 시켰기 때문에 직원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없지만 마켓컬리라든지 뭐 롯데도 마찬가지고 이마트도 다 지입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한테 수수료를 주는 거라서 새벽이면 돈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데이타임, 그러니까 낮에 배송되는 것보다 영업이익률이 한 3, 4%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새벽 배송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 기존의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낮에도 배송할 게 많은데 굳이 손실 보면서 새벽에 배송하냐 뭐 이렇게 이제 됐던 거죠. 근데 그 시장이 커지니까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켓컬리가 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일단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 그 온라인 유통 시장이 파편화돼 있어가지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그 소비자한테 배송료를 물리지 않고 거의 공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예상을 하셨지만은 어느 정도 구도가 안정되면은 이제 소비자한테 배송료를 저감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그게 한 어느 정도 되면은 다가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경쟁 구도가 완화가 돼야 돼요. 이 결국에 사업이라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럼 지금 누적으로 2조 원 이상 손실을 냈는데 그 투자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는 그 투자를 회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벤더들한테 좀 더 싸게 가져오거나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아마존 효과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아마존 벤더들을 같은 쥐어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독과점 뭐 이런 뭐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GP 마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게 굉장히 금액이 크죠. 매출 규모가 이제 몇십조 단위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GP 마진을 0.1%포인트만 개선을 하더라도 막 2천억, 3천억의 영업이익이 개선이 돼요. 굉장히 대단한 거죠. 지금 이제 쿠팡은 그런 걸 하지 않고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판가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아. 판가를. 다른 데서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예. 쿠팡 가격이 이제 그렇게 싸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배송의 편의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저희는 이제 한 35% 정도를 보는데 그 이상이 된다고 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아마존 효과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실제로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그 소비자한테 배송료를 그 정도로 이렇게 물리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아, 올라가고 예. 있다. 그래서 정기 구독 서비스, 아니 정기 배송 서비스 같은 것들이 수수료가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높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싸게 네. 지금 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예. 시장 재편이 이미 이루어진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지가 않죠. 이 온라인 유통 업체들 보면은 이렇게 PER 같은 게 이렇게 높지가 않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어떤 점을 좀 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나가는 업체인데 또 주가는 그렇게 좀 힘이 없고 그래서 그 뭐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떤 점을 좀 이렇게 주목을 해서 투자자들이 좀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그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첫 번째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맞아요. 네.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장기 투자는 하시면은 좀 힘들다. 왜냐하면 점점 더 시장의 패권이 지금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롯데쇼핑이나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온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15%, 10%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쪽의 그 실적은 예. 민간 소비 이상을 성장하기가 힘들다고 봐야죠. 예.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일단 어닝이 조금씩 떨어지고 예. 밸류에이션도 같이 떨어집니다. 예. 어닝 곱하기 밸류에이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적인 측면만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경기가 하반기에 떨어졌다가 경기가 회복될 땐 좀 올라오잖아요.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백화점 업체들 주가 되게 좋았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하단이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그 상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추세선을 그려보게 되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은 철저하게 아주 인색하게 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예. 업사이드 한 15에서 20% 정도만 보시고서 접근하시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온라인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업이익률은 중요하지 않아요. 영업이익률은. 왜냐하면 이게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엄격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효율성 개념이에요. 예. 효율성 개념.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남들도 영업이익률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아야 되는 거구나 기본적으로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엄격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효율성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매출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일어났느냐의 문제예요. 예. 그럼 왜 효율을 따지게 되느냐? 아무거나 팔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예. 영업이익률이 마진이 좋은 걸 팔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영업의 효율성이라는 거는. 그럼 그런 효율성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화점이라는 공간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고 예. 아침 10시부터 8시까지만 물건을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시간과 공간이 제약되어 있는데 도심 한가운데다 건물을 떡 지어놨으니까 이게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걸 투자 회수를 하려면 마진이 되게 좋아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비싼 물건, 고마진 제품들을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백화점에서 그렇게 옷을 팔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예. 옷의 마진이 제일 좋으니까. 예. 그렇게 화장품을 많이 팔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가전 같은 거 웬만하면 좀 안 팔려고 하죠. 예. 마진이 낮으니까. 가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것들 맨 위에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예. 가끔씩 이제 손님들이 워낙 안 온다. 예, 그럼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좀 세일 좀 많이 하고요. 그런 가구들 이런 것들. 그래서 층별로 이게 제품이 달라지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군요. 예, 고마진 상품들을 많이 팔아야지 백화점은 좋은 거거든요. 예. 근데 온라인은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렇죠.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없으니까 예. 많이만 팔면 돼요. 많이만 팔면 영업이익률이 뭐 0.1%라도 한 뭐 100조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영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오프라인 유통은 투자라도 많이 했는데 예. 온라인 유통은 투자한 게 없어요. 예. 건물도 없고 그렇죠. 사람도 없고 예. 그러니까는 투자 회수할 것도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박리담회가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라는 그런 투자 지표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PER 시대의 종언이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하게 되면 PER이라는 게 어닝 기반한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렇죠. 예, PER이 지금 뭐 100배, 200배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 쪽의 투자 전략이라고 할까 할 때 뭐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브랜드력입니다. 제일 네. 중요한 게 브랜드력. 그러니까는 이제 저기 아래에 있는 회사들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